선생님, 팔 동작이 많이 좋아졌어요. 천천히 하세요.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네, 완벽해요. 역시 선생님은 금방 느시는구나. 내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식은 오전 10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다. 아내 정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다녀올게. 태식이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뒤에서 점심은? 이라는 짧은 물음이 들렸지만 태식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정년까지 채우고 나왔을 때 태식은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막상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다. 뉴스를 보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경로당에 가서 화투를 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그게 전부였다. 아들 진우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1년에 몇 번 얼굴을 비추는 게 고작이었다. 명절에도 며느리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저녁 무렵에야 왔다. 손주들은 태식을 보면 어색해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친밀함이 없었다. 태식은 용돈을 쥐어주며 웃어 보였지만 아이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정옥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혼 45년. 처음엔 사랑했다.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를 벌고 집을 사고 아들을 대학에 보내는 동안 무언가가 조금씩 닳아 없어졌다. 이제 남은 건 습관뿐이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지만 손을 마주 잡는 일은 없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옥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실내 수영장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 지하에 있었다. 태식은 3개월 전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운동을 좀 하셔야겠어요.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냥 집에만 있기가 답답했다. 어딘가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수영장 물은 따뜻했다. 염소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물이 무서웠다. 어릴 적 강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천천히 하세요.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그 강사가 윤서영이었다. 서영은 28살이었다. 긴 머리를 묶어 올렸고 검은색 수영복 위에 흰색 티셔츠를 걸쳤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태식 선생님, 오늘도 왔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태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저 젊은 강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식은 서영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신경 쓰게 되었다. 팔 동작이 많이 좋아졌어요. 호흡 타이밍이 완벽해요. 그런 말들이 태식의 하루를 지탱했다. 집에서는 아무도 그를 칭찬하지 않았다. 아내는 그가 뭘 하든 무관심했고 아들은 전화를 해도 바빠서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서영은 달랐다. 그녀는 태식을 보며 환하게 웃어줬다. 손을 잡아주며 물속에서 균형을 잡도록 도와줬다.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이 나이에 수영 배우기 쉽지 않은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태식은 가슴이 뛰었다. 이 감정이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좋았다. 어느 날 수영 수업이 끝나고
태식은 커피숍에서 서영과 마주 앉았다. 서영이 먼저 제안했다. 선생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오늘 수업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태식은 놀랐지만 거절하지 못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선생님은 뭐 하시다 은퇴하셨어요? 서영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물었다. 건설 회사 다녔어. 현장 관리 일. 태식은 짧게 대답했다.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멋있어요. 큰 건물 짓는 거잖아요. 뭐가 멋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존경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요. 그냥 물에서 헤엄치는 법 가르치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야. 태식이 말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수영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서영이 웃었다. 선생님은 정말 착하세요. 그 말이 태식의 가슴에 박혔다. 착하다는 말.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가. 정옥은 더 이상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태식은 그저 늙은 남편이고 늙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요? 태식이 물었다. 서영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저요? 그냥 수영 강사 일하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 체육학 전공이었는데 석사까지는 따고 싶어서요. 대학원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네, 솔직히 좀 힘들어요. 학자금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서영이 쓸쓸하게 웃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지셔서. 태식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렇게 젊고 예쁜 아가씨가 혼자 고생하고 있다니. 힘들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다더라. 취직도 안 되고. 맞아요. 친구들 보면 다들 힘들어해요. 저는 그래도 이 일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서영이 고개를 들어 태식을 바라봤다. 선생님 같은 분들 만나서 힘도 나고요. 태식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태식은 수영 수업이 끝나면 자주 서영과 커피를 마셨다. 서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 대학 시절, 꿈꿨던 것들, 앞으로의 계획. 태식은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이야기,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가끔 후회되는 것들.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이 부러워요. 서영이 말했다. 평생 한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저도 그렇고.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서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 같은 분이 멋있어요.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감정이 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서영에게 끌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은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눈꺼풀. 이 모습으로 28살 여자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태식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는 수영장으로 갔다.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세요. 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잤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이 또 가슴에 와 닿았다. 정옥은 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오늘도 술 먹고 들어와 라는 핀잔만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태식은 샤워를 하고 나왔다. 서영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뭔데? 제 차가 고장 났거든요. 정비소까지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버스 타고 가기엔 너무 멀어서.
태식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차 안에서 서영은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데가 없어서. 괜찮아. 이런 거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려워. 정비소에 도착했을 때 서영은 태식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그 손길이 따뜻했다. 태식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옥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서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미소, 그 목소리, 그 손길.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정옥에게 말했다. 나 오늘 저녁 늦을 거야. 왜?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정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태식은 현관문을 나서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태식은 친구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 서영과 함께 있었다. 서영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선생님,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밥 한번 사고 싶어요. 어제 도와주셔서요. 태식은 가슴이 뛰었다. 그래, 괜찮아. 그들은 조용한 한식당에 앉았다. 서영은 태식 앞에 반찬을 챙겨주고 국을 떠다 주었다. 많이 드세요.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언제부터였을까? 정옥이 이런 걸 해준 게. 선생님, 요즘 고민이 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고민? 대학원 등록금이요. 다음 달까지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서영의 눈이 촉촉해졌다.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대출은 이미 최대한 받았고. 태식은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부족한데? 300만 원이요. 큰 돈이죠. 서영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죄송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데가 없어서. 태식은 잠시 생각했다. 3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었다. 내가 도와줄게. 서영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수 없어요. 저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괜찮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태식이 말했다. 나도 딸이 있었으면 너 같았을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그날 밤 태식은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충만함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300만 원을 건넨 후 태식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수영장에 가는 길이 즐거웠고 서영을 볼 생각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면도를 깔끔하게 했다. 정옥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태식은 어색하게 웃었다. 선생님 덕분에 등록금 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영이 태식의 팔을 살짝 잡았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태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수업이 끝나고 서영이 물었다. 선생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감사 인사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태식은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그들은 수영장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다. 태식은 평생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정옥은 한식만 해줬고 외식을 하더라도 고깃집이나 중국집이 전부였다. 하지만 서영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새로웠다.
여기 파스타 정말 맛있어요. 서영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카르보나라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격을 보니 꽤 비쌌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젊은 여자와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이런 게 인생이 아닐까. 선생님은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서영이 포크로 파스타를 돌리며 물었다. 나? 그냥 평범했지. 일만 했어. 연애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서영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태식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결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 쳐다본 적도 없어. 진짜요? 요즘 세상에 그런 남자 없는데. 서영이 감탄하듯 말했다. 부인분이 복 많으시겠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옥이 복이 많다고. 그는 잘 모르겠다. 정옥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오래전부터 그랬다. 하지만 태식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은 정말 멋있어요. 서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요즘 남자들은 책임감도 없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데 선생님은 다르세요. 태식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내가 뭐가 멋있어. 그냥 늙은이일 뿐인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서영이 웃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거예요. 그날 이후 태식과 서영은 자주 만났다. 수영 수업이 끝나면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태식은 서영에게 선물을 사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커피 쿠폰, 케이크, 과일. 하지만 점점 커졌다. 선생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서영이 명품 가방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너한테 주고 싶어서 산 거야. 태식이 말했다. 내가 들고 다니면 예쁠 것 같아서.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받았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자격이 있어. 태식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돈은 빠르게 나갔다. 태식은 은행에서 예금을 조금씩 인출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서영의 미소가 그 돈보다 값졌다. 어느 날 저녁, 정옥이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이거 뭐야?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 거야? 태식은 TV를 보는 척했다. 그게 뭔데? 당신 통장이야. 예금이 반이나 줄었어. 정옥이 소리쳤다. 대체 어디다 쓴 거야?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참견이야? 태식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돈.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늙어서 먹고 살아야 할 돈이라고. 걱정 마. 연금 나오잖아. 연금이 얼마나 된다고. 당신 병원비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정옥이 울먹였다. 대체 어디다 쓴 거야? 도박이야? 주식이야?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수영 강사한테 돈을 쓴다고 어떻게 말하겠는가. 당신 요즘 이상해.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맨날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옷도 신경 쓰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야. 태식이 소리쳤다. 거짓말. 정옥이 울었다. 당신 친구들 다 알아.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자주 만날 리 없어. 솔직하게 말해. 태식은 벌떡 일어났다. 시끄러워. 내가 뭘 하든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뭐라고? 정옥이 경악했다. 45년을 같이 살면서 당신이 나한테 언제 관심 가진 적 있어? 밥 먹었냐? 어디 아프냐? 기분이 어떠냐?
그런 거 물어본 적 있어.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어. 당신한테는 그게 전부였잖아. 정옥은 말문이 막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태식이 말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 태식은 현관으로 향했다. 정옥이 뒤에서 소리쳤다. 어디 가는 거야? 나가. 태식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밖은 어두웠다. 태식은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늘은 피우고 싶었다. 손이 떨렸다. 라이터를 켜자 불빛이 어둠을 밝혔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영이었다. 선생님, 지금 괜찮으세요? 제가 전화해도 되나요? 응, 괜찮아. 태식의 목소리가 풀렸다. 오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서영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 어디로 갈까? 수영장 앞 카페요. 지금 갈 수 있어요. 태식은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카페에서 서영은 울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태식이 급히 물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서영이 울먹였다. 뇌졸중이래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비가.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0,000원이요. 급한 수술이라서 빨리 해야 하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어요. 서영이 얼굴을 가렸다. 어머니는 매일 우시고 동생은 아직 대학생이고 저도 대출 받을 데가 없어요. 태식은 잠시 생각했다. 1,000,000원. 큰 돈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직 정기예금이 남아 있었다. 내가 도와줄게. 서영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네?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태식이 서영의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가 건강하셔야지. 걱정하지 마. 서영은 태식의 손을 꽉 쥐고 울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마. 가족이잖아. 태식이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진심이었다. 서영은 그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태식은 은행에 갔다.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를 못 받으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1,000,000원을 인출해서 서영에게 건넸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받았다. 선생님, 제가 꼭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 서영은 태식을 껴안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식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 느낌. 이게 사랑일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식을 기다리고 있던 건 아들 진우였다. 아버지, 통장 확인해 봤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뭐? 태식이 당황했다.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아버지가 돈을 이상하게 쓰고 있다고. 진우가 태식 앞에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까? 그게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냐? 태식이 변명했다. 아버지 돈이긴 한데 그게 우리 집안 노후 자금 아닙니까? 진우가 소리쳤다. 아버지 혼자만의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고 혹시 모를 병원비, 요양비를 위해 준비한 돈이에요. 알아.
태식도 소리쳤다. 그럼 왜 이래요? 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진우가 다그쳤다. 도박이에요? 주식이에요? 사기당한 거예요? 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말씀 안 하실 거면 제가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 다 뽑아볼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한테도 신고할 거예요. 경찰? 태식이 경악했다.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면 빨리 신고해야죠. 아버지가 사기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순 없어요. 사기 아니야. 태식이 고함쳤다. 내가 하고 싶어서 쓴 거야. 그럼 뭔데요? 대체 어디다 쓴 겁니까? 진우가 따졌다. 태식은 입을 열 수 없었다. 수영 강사한테 돈을 줬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아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미쳤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간절해졌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이해 못해. 아무도 이해 못해.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통장 관리를 제가 할 거예요.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죠. 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필요한 돈은 제가 드릴 테니 함부로 돈 쓰지 마세요. 뭐? 태식이 분노했다. 내 돈을 내가 못 쓴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가웠다. 이미 신뢰는 무너져 있었다. 그날 밤, 태식은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당분간 만나기 힘들 것 같아. 집안에 일이 생겼어. 서영의 답장은 금방 왔다. 괜찮아요,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이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태식은 눈물이 났다. 서영만이 그를 이해해 주었다. 가족들은 그를 통제하려 들지만 서영은 달랐다. 그녀는 그를 존중했다. 태식은 결심했다. 어떻게든 서영을 계속 만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진우가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후 태식의 생활은 달라졌다. 필요한 돈이 있으면 아들에게 말해야 했다. 아버지, 뭐에 쓰실 건데요? 진우는 매번 물었다. 태식은 거짓말을 해야 했다. 친구들이랑 밥 먹으려고, 병원 가려고, 약 사려고. 진우는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현금을 건넸다. 태식은 자존심이 상했다. 70이 넘은 노인이 아들에게 용돈을 탔쓰는 신세가 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영을 만나려면 돈이 필요했다. 선생님, 요즘 안 오시길래 걱정했어요. 서영이 수영장에서 태식을 보자 반갑게 웃었다. 미안해. 집안일이 좀 복잡해서. 태식이 말했다. 괜찮으세요?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것보다 내 아버지는 어떠시니? 서영의 얼굴이 밝아졌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 잘 되셨대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태식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영의 아버지가 건강해지셨다니. 그가 도운 보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대요. 시간 되시면 병원에 같이 가실래요? 태식은 당황했다. 서영의 아버지를 만난다고? 나는 괜찮아. 내 아버지 편찮으실 텐데 괜히 불편하시면 안 되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꼭 은인을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발요, 선생님. 태식은 거절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는 서영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서영의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 보였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이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서영이 소개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영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식이 겸손하게 말했다. 서영이 선생님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딸아이가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태식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처럼. 그래. 그는 서영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인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안심시켰다. 병원을 나오며 서영이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많이 기뻐하셨어요. 나도 좋았어. 태식이 웃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뭔데? 수영장 회원권이요. 제거 이번 달에 끝나거든요. 갱신하려면 60만 원인데 지금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돈이 없어서요. 태식은 망설였다. 지금 그에게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다. 진우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서영이 회원권이 없으면 수영장에서 일할 수 없다. 그럼 그녀를 볼 수 없게 된다.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정말요? 미안해요, 선생님. 제가 너무 많이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태식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돈을 구할지 고민이었다. 그날 밤, 태식은 집 안을 뒤졌다. 숨겨둔 돈이 있을까 해서였다. 오래된 서랍, 옷장 구석, 책 사이. 하지만 없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혼 반지를 보았다. 금으로 된 반지. 팔면 얼마나 될까? 다음 날, 태식은 금은방에 갔다.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주인이 반지를 보더니 말했다. 오래된 거네요. 4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40만 원이요? 태식은 실망했다. 60만 원이 필요한데 금값이 예전만 못해서요. 더 드리고 싶어도 이게 한계입니다. 태식은 고민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반지를 팔고 나오며 태식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결혼 반지. 45년 전 정옥과 결혼할 때 낀 반지. 그걸 이렇게 팔아버리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그 반지는 의미가 없었다. 부족한 20만 원은 집에 있던 오래된 시계와 만년필을 팔아서 채웠다.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선물한 시계,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은 만년필,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태식은 망설이지 않았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회원권 갱신 영수증을 보여줬다. 이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태식은 뿌듯했다. 서영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정옥은 태식의 손가락을 보았다. 반지는 어디 갔어? 태식은 당황했다.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고?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45년을 끼고 있던 반지를 어떻게 잃어버려? 수영장에서 벗어났다가 없어졌어.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태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태식은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정옥은 울었다. 방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태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며칠 후, 서영이 태식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운동복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브랜드 있으세요? 운동복? 태식이 물었다. 네, 수업할 때 입는 거요. 좀 괜찮은 걸 사고 싶은데 비싸서 고민이에요. 태식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돈이 없었다. 하지만 서영이 원한다면 어떻게든 해줘야 했다.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괜찮아. 내가 예쁘게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싶어. 태식이 웃었다. 그날 태식은 집에 있던 골동품 화병을 팔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100만 원을 받았다. 그 돈으로 서영에게 비싼 운동복 세트를 사줬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서영이 기뻐하며 운동복을 안았다. 태식은 행복했다. 서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집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정옥은 더 이상 태식과 말하지 않았다. 밥을 차려주긴 했지만 같은 식탁에 앉지 않았다. 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아버지, 20만 원은 뭐에 쓰신 거예요? 골동품 화병은 어디 갔어요? 죽음이 이어졌다. 태식은 거짓말로 버텼다. 친구한테 빌려줬어. 화병은 깨졌어. 진우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아버지, 명절인데 얼굴 좀 보러 왔어요. 태식은 손주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다. 그래, 잘 왔다.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었다. 진우가 주는 용돈을 이미 다 썼다. 태식은 당황했다. 미안하다. 다음에 줄게.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다. 괜찮아요. 애들아, 인사드려. 식사 자리는 어색했다. 정옥은 말이 없었고 진우는 태식을 째려봤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만 신경 썼다. 태식은 밥맛이 없었다.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를 바랐다. 저녁이 되자 진우가 태식을 불렀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둘은 베란다로 나갔다. 진우가 담배를 꺼냈다. 아버지도 피우세요? 아니, 됐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우가 진지하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저희가 뭐가 부족했어요? 제가 효도를 못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잘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릴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너희가 뭘 알아? 태식이 중얼거렸다. 뭘 알아야 하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 태식이 비웃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한 적이 있었나? 너희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아버지한테 관심 없었다고요? 진우가 화를 냈다. 저 결혼하고도 매달 용돈 드렸어요. 명절마다 찾아뵙고 전화도 했어요. 그게 관심 없는 거예요? 돈이 관심이냐? 태식이 소리쳤다. 전화해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한마디 하는 게 관심이냐? 나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무슨 고민 있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모른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평생 일만 했어. 너를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장만해 주려고. 그러는 동안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어떤 꿈이 있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 태식의 목소리가 쉬었다. 나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어. 가족을 위한 도구였어. 아버지,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 태식이 말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진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말했다. 아버지가 누굴 만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가족 돈을 함부로 쓰는 건 문제예요. 그건 아버지 혼자만의 돈이 아니에요. 알아. 태식이 지쳤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아버지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서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태식이 무심코 말했다. 서영이, 진우의 눈이 커졌다. 여자예요? 태식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한테 돈 쓰신 거예요? 진우가 경악했다. 나이가 몇인데요? 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나이 젊은 여자가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돈 노리고. 진우가 다그쳤다. 아니야. 서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태식이 소리쳤다. 그 애는 진심으로 날 대해줘.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사기치는 거예요. 닥쳐. 태식이 고함쳤다. 너는 아무것도 몰라.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태식을 더 화나게 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진우는 회사 근처 숙소로 갔다. 정옥은 안방 문을 잠갔다. 태식은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식은 서영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만이 그를 살아있게 했다. 서영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태식은 여전히 그녀를 만났다. 집안의 냉전과 아들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영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선생님, 요즘 제가 고민이 있어요. 어느 날 서영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무슨 고민인데? 동생이 대학 등록금을 못 낼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프신 후로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서영의 눈이 촉촉해졌다. 제가 뭐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저도 여유가 없어서. 태식은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이요. 한 학기 등록금이. 서영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한테 또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죄송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태식은 난감했다. 이제 그에게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다. 진우가 모든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집에 팔 만한 물건도 없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정말요?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서영이 태식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떻게 500만 원을 구할 것인가?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대출.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친구에게 빌린다. 창피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 것인가? 결국 태식은 보험을 해지하기로 했다. 10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해지하면 약 800만 원이 나온다고 했다. 정옥 몰래 보험 증서를 찾았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태식은 보험사에 갔다. 해지하시면 손해가 크십니다. 직원이 말했다. 조금만 더 유지하시면 만기 때 받는 금액이 훨씬 많은데요.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보험 대출은 생각해 보셨나요? 해지보다는 대출이. 아니요, 해지할게요. 태식은 단호했다. 일주일 후 800만 원이 입금됐다. 태식은 그중 500만 원을 서영에게 건넸다. 이걸로 동생 등록금 내.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 내 동생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해. 태식이 웃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보험 해지하셨어요? 태식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보험사에서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계약자 본인 확인차 전화했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대체 왜 그러세요? 그게 아버지 노후 대비 보험이잖아요. 내 보험 내가 해지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할 의료비, 장례비를 위한 거잖아요. 진우가 소리쳤다. 800만 원을 또 어디다 쓰실 건데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서영이라는 여자한테 또 주신 거죠? 진우가 냉소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잖아요. 닥쳐. 태식이 고함쳤다. 서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아버지한테 계속 돈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병원비, 동생 등록금, 다음엔 또 뭐예요? 끝이 없을 거예요. 태식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서영은 진심이다. 그녀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고 그가 도와주는 것뿐이다. 며칠 후 태식은 수영장에서 서영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강사가 수업을 진행했다. 서영 강사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쉬신대요. 태식은 불안했다.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답장이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태식은 초조해졌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버지가 다시 아프신 건 아닐까? 사흘째 되는 날, 서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연락 못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태식은 안도하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어디서 볼까? 그날 저녁, 그들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서영은 피곤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무슨 일 있었어?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저 정말 미안해요. 서영이 울먹였다. 또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태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데? 제가 사실은 카드 빚이 있었어요. 서영이 고백했다. 대학 다닐 때 생활비 때문에 카드를 좀 썼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은 감당이 안 돼요. 얼마나 되는데? 2천만 원이요. 서영이 얼굴을 가렸다. 매달 이자만 40만 원이에요. 제 수입으로는 이자도 못 갚겠어요.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되면 강사 일도 못하게 돼요. 태식은 충격을 받았다. 2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다. 선생님, 제가 이런 부탁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영이 울었다. 부모님한테도 말 못해요.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소리 들으시면 충격 받으실 거예요. 태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2천만 원. 그에게는 없는 돈이었다. 이미 모든 걸 다 줬다. 나는 그렇게 큰 돈은 없어.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영의 표정이 변했다. 실망과 서운함이 역력했다. 그러시겠죠. 제가 너무 큰 부탁을 드렸네요. 그녀가 일어났다. 선생님, 오늘 저 먼저 갈게요. 죄송해요. 잠깐, 서영아. 태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조금만 시간을 줘. 서영은 태식을 바라봤다. 정말요? 응.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서영은 다시 앉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 선생님 아니었으면 진짜 끝났을 거예요. 그날 밤, 태식은 심각하게 고민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는 한 가지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 하지만 집은 정옥과 공동 명의였다. 정옥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 태식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정옥에게 말하기로 했다. 여보, 내가 돈이 좀 필요해. 어느 날 저녁,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옥은 설거지를 하다 멈췄다. 얼마나? 2천만 원. 정옥은 태식을 돌아봤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다. 뭐에 쓸 건데? 태식은 거짓말을 준비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 정옥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그 여자한테 줄 거잖아.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한테 다 들었어. 서영이라는 수영 강사.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그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우리 집안 재산을 다 날리고 있다고. 그게 아니야. 서영이는 닥쳐. 정옥이 소리쳤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70이 넘은 늙은이가 28살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가족을 파탄내고 있잖아. 파탄. 이 가족이 언제 제대로 된 가족이었어? 태식도 소리쳤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끝났어. 당신도 알잖아. 정옥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 우리는 끝났어.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45년을 같이 산 가족이라고. 가족? 태식이 비웃었다. 가족이 이렇게 냉정해.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무시해. 당신이 우릴 먼저 배신했잖아. 정옥이 울부짖었다. 당신이 먼저 다른 여자한테 빠졌잖아. 나는 배신한 게 아니야. 태식이 고함쳤다. 나는 그냥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야.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그 여자가 당신을 이용하는 거야. 눈 좀 떠. 정옥이 절규했다. 아니야. 서영이는 진짜야. 그 애는 날 진심으로 대해줘.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절대 해주지 않은 것들을 해줘. 정옥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알았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다 가져가. 그 여자한테 다 퍼줘. 그녀가 울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태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다. 그래. 그러자. 다음 날, 태식은 집 서류를 챙겨 은행에 갔다. 대출 상담을 받았다. 집을 담보로 하시면 2천만 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이시니 배우자 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알아요. 동의 받을게요. 집으로 돌아와 정옥에게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했다. 정옥은 말없이 서명했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서명을 마치고 정옥이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엔 없어.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2천만 원이 입금됐다. 태식은 서영을 만나 돈을 건넸다. 이걸로 빚 다 갚아. 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 같은 거 생각하지 마. 태식이 웃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서영은 태식을 껴안았다. 선생님, 사랑해요. 그 말에 태식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사랑한다고. 서영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사랑해.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식은 몰랐다. 서영의 포옹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녀의 눈에 사랑이 아닌 계산이 담겨 있다는 것을. 태식은 행복했다. 비록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떠났지만 그에게는 서영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다. 2천만 원을 건넨 후 태식은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서영이 점점 연락을 뜸하게 했다. 전에는 매일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었다. 수영장에도 자주 나오지 않았다.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라는 안내만 붙어 있었다. 태식은 불안했다.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괜찮아. 보고 싶어. 답장은 몇 시간 후에야 왔다.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그 말이 계속 반복됐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태식은 초조했다. 그는 서영의 집 주소를 알았다. 예전에 그녀가 말해줬던 아파트. 태식은 망설이다가 결국 그곳으로 갔다. 아파트는 낡았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다. 5층. 태식은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누구 찾으세요?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나왔다. 503호에 윤서영 씨 사는데요. 윤서영.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네? 분명 여기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10년째 여기 사는데 윤서영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봐요.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503호는 김씨 성가진 노부부가 사세요. 태식은 얼어붙었다. 그럴 리가 분명 여기라고. 혹시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여성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짜 주소 알려주고. 태식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일인가? 서영이 거짓말을 했다고? 아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식은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내 집에 갔어. 근데 거기 내가 안 산다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제가 최근에 이사했거든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이사. 언제? 한 달 전쯤요. 새 집은 좀 멀어서요. 태식은 안도했다. 그래, 이사를 했구나. 그럼 새 주소 알려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서영아, 우리 언제 볼 수 있어? 너무 보고 싶어. 글쎄요. 요즘 일이 많아서 서영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투였다. 일? 무슨 일? 선생님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서영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태식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다. 서영아, 무슨 일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서영이 전화를 끊었다. 태식은 멍하니 서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태식은 다시 수영장에 갔다. 서영이 복귀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수영장에 들어서자 서영이 보였다. 다른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아주고 있었다. 태식의 가슴이 뜨끔했다. 서영이 자신에게 해주던 그 미소, 그 손길.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 선생님, 서영이 태식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다. 오랜만이에요. 응, 너 요즘 바빴다며. 네, 일이 좀 많았어요. 서영이 시계를 봤다. 저 지금 수업 중이라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 태식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업 시간 내내 태식은 서영을 지켜봤다. 그녀는 다른 수강생들에게 친절했다. 웃고, 격려하고, 칭찬했다. 하지만 태식에게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선생님, 혼자 연습하세요.
이제 잘하시잖아요. 수업이 끝나고 태식이 서영에게 다가갔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오늘은 안 돼요.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누구랑? 친구요. 서영이 짧게 답했다. 그럼 내일은? 내일도 바빠요. 서영이 가방을 챙겼다. 선생님, 저 먼저 갈게요. 서영아, 잠깐. 태식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서영이 태식의 손을 뿌리쳤다.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서영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 그냥 강사와 수강생이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태식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제가 언제 선생님한테 그 이상을 바랐어요? 선생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서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저는 그냥 친절했을 뿐이에요. 강사니까요. 친절이었다고?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내가 준 돈은 내가 내 아버지 병원비, 동생 등록금, 카드비까지 다 갚아준 건 뭐야? 서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건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뭐? 태식은 믿을 수 없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영이 팔짱을 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선생님은 도와주고 싶어 하셨고,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은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로 원하는 걸. 태식은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다. 너는 날 이용한 거야? 이용. 서영이 웃었다. 선생님도 저를 이용한 거 아니에요? 젊은 여자랑 시간 보내면서 기분 좋으셨잖아요. 외로움 달래셨잖아요. 태식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혔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서영이 가방을 들었다.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요.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겨요. 좋은 기억? 태식이 비웃었다.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내 가족을, 내 모든 걸 다 망쳤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서영이 차갑게 말했다. 선생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무도 강요 안 했어요. 서영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태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서영아, 이게 끝은 아니야. 너 이렇게 못 끝내. 하지만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탈의실로 사라졌다. 태식은 주저앉았다. 수영장 바닥에 털썩 앉아 허공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꿈인가? 악몽인가? 다른 수강생들이 태식을 쳐다봤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젊은 강사한테 집착하는 것 같던데. 참 보기 안 좋네. 태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늙은 남자가 보였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축 처진 어깨. 이게 자신이었다. 28살 여자를 사랑한다고 착각한 72의 늙은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식은 서영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SNS를 검색했다. 서영의 계정을 찾았다. 공개 계정이었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서영이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태식은 손이 떨렸다. 사진을 확대했다. 젊은 남자였다. 서영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캡션이 있었다. 사랑해, 오빠. 업로드 날짜는 한 달 전. 태식이 2천만 원을 준 바로 다음 날이었다. 태식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아팠다. 너무 아팠다. 집에 도착했을 때
태식은 현관문을 열 수 없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태식은 초인종을 눌렀다. 정옥이 나왔다. 문 사이로 얼굴만 내밀었다. 들어가게 해줘. 태식이 말했다. 안 돼요. 정옥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어요. 뭐? 태식이 경악했다. 진우가 이사 준비해 놨어요. 당신 짐은 다 나가 있어요. 정옥이 아래층을 가리켰다. 경비실에 맡겨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집이야. 당신이 담보 대출 받을 때 포기한 집이에요. 정옥이 차갑게 말했다. 진우가 법적으로 처리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여기 거주할 권리가 없어요. 정옥아, 제발.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너무 늦었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이미 우리를 버렸어요. 그 여자를 선택했잖아요. 아니야, 나는 진우가 당신 거처 마련해 놨어요. 고시원이에요. 주소는 경비 아저씨한테 받으세요. 정옥이 문을 닫으려 했다. 정옥아, 태식이 문을 붙잡았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정옥은 태식을 보았다. 45년을 함께한 남편.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문이 닫혔다. 태식은 문 앞에 서서 주저앉았다. 목이 메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드님이 집 맡기고 가셨어요. 여기 주소하고 열쇠예요. 경비 아저씨가 쪽지와 열쇠를 건넸다. 태식은 받았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봤다. 역 근처 고시원이었다.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태식이 일어났다. 짐을 챙겼다.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평생 모은 것들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갔다. 거리를 걸으며 태식은 휴대폰을 봤다. 서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날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답장은 없었다. 태식은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들렸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고객의 요청으로 연결이 차단당했다. 태식은 주저앉아 울었다. 거리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가족, 집, 돈, 자존심.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까지. 태식은 가슴을 움켜쥐었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왼쪽 팔이 저렸다. 식은 땀이 흘렀다. 아저씨, 아저씨, 누군가 소리쳤다. 태식은 쓰러졌다. 아스팔트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흘러갔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태식은 눈을 감았다. 의식이 흐려졌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누군가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하지만 태식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서영의 미소였다. 그 환한 미소, 그 따뜻한 눈빛. 모든 게 거짓이었다. 모든 게 계산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리고 태식의 의식은 꺼졌다.